이번 시간은 5G 프로토콜과 듀얼 커넥티비티, 라고 하죠. 듀얼 커넥티비티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5G 프로토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게 장비랑 같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노드비에 CU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노드비에 DU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DUL이 되겠죠. DUL. DUL이 돼서 이제 현장에 나가는 DUL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CU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당연히 그 CU가 분리되어 있는 장비도 있고 합쳐져 있는 장비도 있지만 그 규격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CU에 대한 게 DUH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규격적으로는 일단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U 단에서는 일단 프로토콜에서 들어있는 게 RRC 프로토콜, 그 다음에 SDAP, 그 다음에 PDCP 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PDCP와 RLC 간에는 인터페이스가 F1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1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옵틱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RLC와 맥, 그 다음에 파이에서도 하이, 그 다음에 파이에서 로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 옵션에 따라서 그 나눠지는 구간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F2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 계위로 해서 이제 우리 그 패킷이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이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다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하시면서 조금 감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SDAP라는 게 있어요. 얘는 서비스 데이터 어댑테이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5G가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애예요. SDAP. SDAP는 역할이 뭐냐면 얘는 QoS 플로우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래, 그 QFI라 그래서 QoS 플로우 ID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QFI라는 걸 만들어서 플로우 ID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배웠던 디폴트 베어러가 있다고 하면 이 디폴트 베어러 내에서도 그 여기 안에 플로우 아이디를 줘서 그 각각의 아이디별로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LTE 때부터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5G에서는 규격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QCI9을 가지고 인터넷 베어러를 사용을 하죠. 인터넷 베어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넷 베어러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죠? 뭐 웹서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도 있을 거고, 네, 또 있을 거고, 뭐 테더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게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실시간성이 좀 필요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요금제를 따로 설정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용도로도 각각의 쓰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서비스 관점에서 아이디를 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플로우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얘네를 각각 구분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신뢰성이 더 필요하다. 그럼 이런 애들은 저주파로 가게 하던가 이런 애들은 테더링 쓰는 거는 따로 아이디를 그럼 테더링용 요금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테더링을 쓰는 애들은 테더링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뭐 QoS를 줘서 뭐 몇 메가 이상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서비스별로 이런 게 무선단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를 이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DAP라는 게 만들어졌고, 프로토콜이. 이거는 그 유선에서 쓰던 프로토콜 기반을 가져와서 이렇게 무선에다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A에서 동작을 합니다. SDAP는 NSA망, 그러니까
그 LTE가 마스터가 되는 망에서는 SDAP 사용이 불가하고요. 왜냐면 LTE 프로토콜에는 SDAP가 없으니까 SA가 되는 5GC를 사용하는 그 5G 망에서는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SDAP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PDCP는 이제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PDCP에서는 그 ROHC라 그래서 그 헤더 컴프레션 뭐 이런 기능들을 하고 그 PDCP 리트랜스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리오더링, RLC에 있던 리오더링 기능이 PDCP로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PDCP에서 이제 CU에서 스플릿도 하고 하잖아요. LTE로도 이렇게 전송을 하고 욜로도 전송을 하고 기존에는 그냥 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리트랜스미션이나 그리고 이게 보냈다가 다시 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듀플리케이션이나 그 다음에 스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좀 똑같은 LTE 때와 이름들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어도 프로토콜의 기능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요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LC도 그 RLC에서는 그 얘가 이제 씹고 뜯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를 뭐 세그멘테이션, 나누거나 콘카테네이션, 합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NR에서는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콘카테네이션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RLC형에서 콘카테네이션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얘는 RLC에서 주요 기능은 ARQ를 한다는 거죠. ARQ. 여기서는 ROHC가 있는 거고 그 RLC에서는 ARQ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거고 얘는 뭐 TM, UM, AM 요런 그 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맥단에서 이제 재전송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ARQ의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이런 것들하고 또 CA 기능도 맥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크 프로세서는 최대 16개 하크 프로세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LTE 때는 하크 프로세스가 지금 릴리즈 10 기반에서는 하크 프로세스가 우리가 FDD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8개 하크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는데 TDD 같은 경우는 그 컨피그레이션, DLUL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컨피그레이션 2인데 2를 사용할 때는 DL은 하크 프로세스가 10개, UL은 하크 프로세스 2개 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릴리즈 12 이상에서는 LTE가 32개 하크 프로세서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NR에서는 최대 16개 하크 프로세서까지 현재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TE 때 우리 현재 LTE는 8개를 쓰고 있는 거고요. 네, DLUL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트럭처를 좀 보면 그 OSI 7 레이어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음표 세전 내대물 뭐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7 레이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좀 무식해요. 윗단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다루는 건 없고 액세스단에서는 거의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뭐 요쪽 부분만 거의 다루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식한 통로 같은 역할만 우리는 사실 하고 있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레이어 3이 있고 레이어 2가 있고 레이어 1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레이어 1, 2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다루고 있는 거고요. 레이어 3 같은 경우는 RRC가 있죠. RRC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어 쪽과 연동하는 NAS, Non-Access Stratu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그 SRB 시그널링 리소스 베어러에서 NAS용으로 쓰는 게 SRB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RRC용으로 쓰는 게 SRB 몇 번이었을까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몇 번이었을까요? 제가 SRB
힌트를 드리면 SRB가 0, SRB 1, SRB 2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5G가 생기면서 새로 생성된 게 SRB 3가 있고요. 네, 그게 있는데 SRB 0은 CCCH, PCCH 이런 애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SRB 1은 얘는 PDSCH인데 그 DCCH 뭐 이런 용이고 얘도 DCCH인데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SRB 1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SRB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NAS 메시지는 SRB 2번으로 전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RB 1번으로는 RRC와 연결하는 RRC는 코어 쪽과 연결이 안 돼요. 저희 그 기중 내에서만 쓰는 그 시그널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SRB 1번으로 연동이 되죠. 그리고 SRB 3번은 새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NR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NR에서. NSA만 NR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얘는 NR로 전송합니다. LTE로 시그널링이 LTE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NR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NR에서도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MR과 MR에 대한 리컨피그 메시지만 SRB3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말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되는 단말과 되는 시스템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애들은 DRB. DRB에는 뭐가 있었죠? DRB가 0번, 뭐 1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2번 디폴트 베어러인 QCI 5번이 생성이 됐고 QCI 9번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데디케이트 베어러가 만약에 생성이 된다 그러면 QCI 1번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RRC에서 SRB나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SDAP, PDCP, RLC, 맥파이 단계로 해서 이렇게 그 프로토콜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CP, UP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UP는 유저 플랜, CP는 컨트롤 플랜이에요. 컨트롤 플랜은 얘를 데이터용으로 쓰는 게 아니죠. 데이터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시그널링, 이거 그 우리가 제어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SI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을 SI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PBCH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고 페이징에 대한 거는 PCH라 그래서 페이징 채널로 전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RRC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PDSCH를 통해서 전송이 되죠. 그래서 PDSCH는 시그널링 쪽으로 해서도 전송이 되고 이쪽 데이터 쪽으로도 PDSCH는 사용이 되죠. 버전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 PDCP 단에서는 이제 인테그리티와 프로텍션 기능들, 인클립션, 뭐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RLC는 큰 게 ARQ, 오토 리트랜스미션 뭐 퀀티티인가요? 퀄리티인가요?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ARQ가 되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이 파이 쪽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UP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 유저 데이터. 그래서 SDAP에서는 QoS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SDAP는 시그널링이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PDCP에서는 뭐 헤드 컴프레션, ROHC, 뭐 이런 것들을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RQ, 하크, 채널 코딩, 뭐 이렇게 프로토콜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2 스트럭처를 조금 더 보면 PDCP, RLC 맥 단계가 있는 거고 PDCP에서는 ROHC 기능을 하고 시큐리티 기능을 해서 RLC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ARQ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맥에서는 얘를 받아서 이제 멀티플렉싱과 하크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이게 CA가 되는 거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맥단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LTE하고 좀 비교를 해본 건데요. LTE 프로토콜과 5G 프로토콜에 대한 좀 비교인데 그림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LTE 쪽은 좀 복잡하고 5G 쪽은 좀 단순화돼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박스를 쳐놨는데 일단 IP단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헤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패킷에 대한 실제 페이로드에 대해서 얘가 어떤 앤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헤더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PDCP로 내려오게 되면 또 PDCP에서 헤더가 또 붙어요. 또 붙고 PDCP 헤더가 또 붙고 그 다음에 이 SDU라 그래서 PDCP SDU가 이제 RLC 쪽으로 그 전송이 되죠. 그럼 RLC에서는 SDU가 이제 PDU로 전송이 돼서 PDU에서 맥 SDU로 전송이 되는데 그림에서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PDCP에서 두 개로 쪼개져 있던 PDCP SDU가 두 개의 덩어리가 컨테이너 두 개가 이렇게 그 RLC SDU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컨카터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그 두 개로 내려왔는데 사실 그 무선단에서는 봤더니 얘는 하나로 보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하나로 컨카터네이션해서 RLC단에서 컨카터네이션을 수행해서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맥단으로 보내고 이제 실제 무선단까지 해서 쭉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데이터가 너무 크다 하나가 전송하기 무선에서 전송하기 너무 크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RS단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이거를 쪼개게 돼요. 잘게 쪼개게 돼서 쪼갠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역할들을 RS단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5G에서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걸로 이렇게 쪼개는 건 생겼지만 얘가 콘카테네이션은 RS단에서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전송을 하게끔 돼요. 왜 그러냐면 콘카테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오는 데이터가 앞에 오는 데이터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얘가 올 때까지. 와서 여기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줄여주기 위해서 콘카테네이션 기능은 사라지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 큰 패킷을 잘라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 세그멘테이션은 그 세그멘테이션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매핑을 하게 돼요. 그래서 QS 플로우에 대해서 그 DRB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는 거고 위에서 내려온 QS 그 QS 플로우에 대한 ID나 이런 것들은 액세스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코어단에서 그거를 ID별로 부여를 하게 되면 액세스단에서는 매핑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 SAP 헤더가 붙어서 여기 밑으로 PDCP로 내리는 그런 구성이 되죠. 그래서 SAP PDU에서 PDCP SDU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5G 5QI라 그랬죠. LTE 때는 QCI고 5GC, 5G 코어에서는 5QI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는 QS 플로우 ID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요 개념이 바뀌어서 된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TE 때는 DRB, S1 베어러, 그 S1, S5 베어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러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5G에서는 그 QS 그 DRB가 생성이 될 때 그 베어러 내에서도 베어러 내에서 플로우 아이디를 각각 이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로 안에 통로를 더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NSA는 아니고 5G에서 5GC에서 SA 이상에서 가능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DCP는 요게 또 되게 중요한데 ROHC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퀀스 넘버를 붙여주게 돼요.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시퀀스 넘버를 PDCP에서는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데
이 시퀀스 넘버를 보고서 우리가 CU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플릿을 하잖아요. ENDC라고 하고, 그럼 얘는 SCG 스플릿을 하게 되는, 네, 스플릿을 하게 되는데, SCG 스플릿을 할 때 요거를 수행하는 위치가 PDCP예요. 그래서 PDCP에서 LTE에 있는 RLC로 내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NR에 있는 RLC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죠. 요게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건데, 요 스플릿이 될 때, 요 수행을 PDCP에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PDCP는 어디에 있다? CU에 들어있다. 그래서 CU에서 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말에서는 양쪽으로 온 데이터를 받아서 요거를 맥, 그 다음에 RLC, PDCP에서 하는데 PDCP 단에서 다시 요걸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근데 어느 쪽으로 된 데이터를 보느냐라는 거는, 예를 들어 얘가 PDCP에서 1, 2, 3, 4, 5란 데이터가 있어서 2 보내고 3 보내고 4 보내고 5를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2, 4, 5는 먼저 왔는데 1, 3이 늦게 왔어요. 근데 이게 한 패킷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데이터 하나 받다가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2, 3, 4가 왔어도 1, 3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과 3, 2, 4, 이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라는 순서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래서 단말이든 기지국이든 시퀀스 넘버를 보고서 이 데이터가 몇 번째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를 부여를 PDCP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래서 스플릿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ROHC는 볼티에서 사용을 했는데, NR에서는 VON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헤더를 압축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헤더를 압축하는 뭐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PDCP에서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오더링이 원래 LTE에서는 RLC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PDCP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PDCP에서 이렇게 스플릿이나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재전송이나 이런 거는 RLC 단에서 수행이 됐는데 PDCP 단에서도 리트랜스미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죠. 원래 중요한 역할은 이런 거였거든요. 사이퍼링,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프로텍션 뭐 이런 기능들을 PDCP에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버퍼링이 심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밑단에서 안 되면 SDU를 디스카드를 해서 데이터를 버려버리는 이런 동작까지도 PDCP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패킷 로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PDCP 단에서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빠삭하게 알게 되면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스킬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에 시스템 통계에도 여러 가지 개의별로 이렇게 통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통계가 잘못되면 그 통계가 어떤 영향 때문에 됐다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것들도 같이 아셔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PDCP 단은 PDCP 엔티티가 있고 이게 PDCP PDU가 SDU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고요. 요 블럭 다이어그램을 조금 보시면 요 내용들은 다 규격에 있는 거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나 이런 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선 보면 트랜스미션 버퍼가 있고 거기에 헤더 컴프레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퍼링, 인테그리티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라우팅, 듀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DM 메시지에 있는 저거를 PDCP 내역을 좀 볼게요. 그래서 LTE PDCP는 일단 DRB에 대해서 DRB EPS 베어러 6번, 그 다음에 DRB 2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만 구성이 된 거고 여기 밑에는 RLC 내역이에요. RLC.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NR에서는 NRPDCP를 보시면 여기는 SRB 3번이 들어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SRB가 지원되는 단말과 시스템인 거예요. 요게 지원이 안 되는 애들은 요 컴피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CP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PDCP 또 여기서는 보시면 디스카드 타이머, 아까 얘기했던 디스카드 되는 거, 그리고 PDCP 그 사이즈가 18비트라 그랬죠. LTE 거는 여기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12비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전이라던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밑에 보시면 T 오더링이 LTE에서는 T 오더링이 RLC에 있었죠. 근데 NR에서는 T 오더링이 PDCP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스플릿 PDCP를 보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이런 게 사용을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ore than one RLC라 그래서 아까 PDCP에서 CU에서 전송을 이렇게 나눠서 해서 LTE RLC, NR RLC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ore than one RLC가 한 개 이상이에요.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요게 스플릿 사용할 때 이렇게 메시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프라이머리 패스가 셀 그룹 1이고 네, 뭐 이런 파라미터가 들어있고 T 오더링 타이머가 이렇게 또 들어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DM 메시지를 보면 이게 지금 스플릿 상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냥 속도 찍어보고 뭐 이런 걸로도 알 수는 있는데 메시지 상에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RS는 레이디오 링크 컨트롤인데요. 여기서는 그 얘도 시퀀스 넘버를 그 생성을 해요. 그래서 RSC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ARQ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에러 컬렉션을 위해서 ARQ를 수행을 하게 되고 세그멘테이션 쪼개는 거 뭐 이렇게 기능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근데 또 중요한 게 모드가 중요해요. 모드가 중요한데 모드는 TM 모드와 이건 자료를 안 넣었어요. 그냥 그 UM 모드, Unacknowledge 모드, 그 다음에 AM 모드, Acknowledge 모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TM, UM, AM이 있어요. 그래서 TM은 보시면 그냥 쭉 전달하고 쭉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헤더를 안 붙여요. 헤더를 안 붙이는 게 특징이고 얘는 헤더를 붙이는데 대신에 ARQ 재전송이 없고 그 리오더링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AM은 헤더 있고 ARQ하고 리오더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ARQ는 얘가 일로 전송되고 피드백 받으면 다시 또 전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죠. 얘네는 UL과 DL과 UL이 각각 떨어져 있는데 얘는 DL, UL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각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럼 어떤 때 이 각각 모드를 사용을 하느냐 보시면 TM일 때는 트랜스페어런스 모드일 때는 SRB 0번, SRB 0번이 CCCH, PCCH, BCCH 뭐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SRB 그 다음에 Unacknowledge 모드 같은 경우는 얘는 보통 QCR 1번에서 사용을 해요. QCR 1번에서 Unacknowledge 모드는 사용을 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를 UM으로도 사용을 해요. UM이 아니라 AM으로도 사용하는 벤더가 있고 AM으로 사용을 하는 벤더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QCR 1번은 UM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QCR 1번은 음성이잖아요. 음성이니까 리얼타임 패킷이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럼 재전송을 만약에 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 나, 다라고 음성을 보냈어요. 근데 가가 전송이 안 되고 나 때 만약에 가하고 나하고 같이 와요. 그럼 가나가 이렇게 뭉치겠죠. 그럼 어차피 얘가 소리가 뭉쳐요. 아니면 가, 다가 온 다음에 가가 와요. 그러면 나가, 가, 막 이렇게 돼서 이상한 음성이 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날라간 건 그냥 버리고 묵음 처리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들리라고 해서 이렇게 QCI 그 보통 UM은 그 QCI 리얼타임이 그
요구되는 것들은 UM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에서 이거는 각각 설정하기 나름인데 어떤 벤더는 그게 벤더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벤더는 얘를 UM으로도 사용하고 어떤 벤더는 AM으로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PDSH를 통해서 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AM을 전송을 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재전송이나 이런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RQ 재전송이 이렇게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ARQ와 티오더링에 대한 타이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DM 메시지에서 NR PDCP가 SA고 NR 스플릿이 NSA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NSA일 때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NSA일 때 둘 다. NSA 메시지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SA 메시지를 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요거는 PDCP 단에서 그냥 생성되는 베어러이기 때문에 NSA든 SA든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SA에서는 요게 SA로만 옵션 2로 해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요건 안 되겠죠, 당연히. 요건 없겠죠. 근데 옵션 4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져. 옵션 4가 되면 요게 생길 수 있는데 옵션 2라면 요 기능은 없겠죠.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신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PDCP 단에서 생성되는 베어러는 어차피 여기 NSA나 SA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옵션 2, SA에 해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NSA나 옵션 4에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프로토콜에서 RLC에서 ARQ와 그 다음에 티오더링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LTE 때는 요걸 가지고서 굉장히 되게 많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이게 LTE 거긴 한데 좀 볼게요. 일단 녹색은 앵렉을 받은 거예요. ARQ 재전송은 특징이 하크 같은 경우는 한 패킷에 대해서 바로바로 다 이렇게 앵렉을 전송을 하는데 ARQ 재전송은 여러 개를 묶어서 재전송이 앵렉에 대한 리스판스를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녹색은 이미 앵렉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은 애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TX, 여기가 RX인 거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은 데이터는 보냈는데 아직 리스판스를 못 받은 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N이라는 거에 데이터를 보냈다 그러면 RX 윈도우는 N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 번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기다리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임에는 얘가 N이라는 거를 전송을 했고 그 다음에 N1, N2를 전송을 했는데 N1이라는 거는 아직 전송을 받지를 못했어요. 얘는 받지를 못했고 N2는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리시버에서는 N은 이미 받았고 N2는 받았는데 N1은 못 받았기 때문에 요때부터 내가 N1을 받기 위한 타이머들을 동작을 시켜요. 그게 바로 리오더링 타이머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후부터 N2는 받았지만 그 사이를 채워야지만 한 패킷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채워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때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리오더링 타이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게 되면 T2에서는 얘는 N부터 N1, N2 해가지고 얘를 다시 N1을 재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ARQ인 거예요. ARQ 재전송을 하게 되죠. ARQ 재전송을 하게 됐더니 N1과 N2를 다 받았죠. 그러면 얘는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우리가 전진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전진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또 N5까지 전송을 했는데 그때 봤더니 N5를 받았는데 3, 4를 또 못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리오더링 타이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오더링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까지 얘네가 데이터가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만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전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얘 때는 여기에는 그래서 액렉을 다 받은 거죠. 받았고 그러니까 3번부터 전송을 해요. 이제는 액렉을 받았기 때문에 n부터 다시 계속 재전송을 하는 게 아니라 n3부터 재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 얘는 계속 못 받았으니까 리오더링 타이머는 계속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전송을 하고 나서 제대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ARQ 액렉에 대한 거를 리시버에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받았으니까 그 이후부터 다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형태로 ARQ가 전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RQ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LTE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T 오더링 타이머 이렇게 있고 그게 RLC에 들어있고 파라미터들이 각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프로비 타이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렇고 그 다음에 NR에서는 RLC 같은 경우는 RL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리오더링 타이머가 없죠. 없고 뭐 이런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서 재전송이 계속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줄어드는 기능은 없고요. 그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리오더링 타이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오더링 타이머를 줄여주면 그 타이머가 만료가 되면 얘가 그 다음에 재전송을 RLC 재전송을 다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오더링 타이머를 이건 리트랜스미션이군요. 리오더링 타이머를 얼마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품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얘를 너무 길게 해요. 그러면 RLC 리오더링 타이머가 있어서 얘가 리스판스를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한 개씩 전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전송을 한다 그랬죠. 묶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게 너무 길면 얘가 여기 계속 데이터 전송이 안 오고 있는데 그럼 패킷이 그동안 계속 버퍼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전송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속도나 이런 게 느려지겠죠. 그리고 얘가 너무 짧으면 여기 안에서 하크가 또 수행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안 되면 재전송이 다 하기 전에 다시 또 한 번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또 데이터를 또 받아야 되니까 너무 또 짧으면 데이터를 재전송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재전송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타이머는 각각 그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 타이머를 결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액을 받게 되면 바로 전송이 될 텐데 넥을 받게 되면 이제 재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DTX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UL이 품질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전송을 못 해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타이머 시간 동안 액렉을 못 받고 그래서 이런 타이머를 조절을 하면 데이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약전이 많은 구간에서는 속도나 이런 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나 이런 게 가능해질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맥단이 있는데 맥단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수행을 하죠. 많은 것들을 수행하는데 이제 매핑, 로지컬 채널과 트랜스포트 채널 매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스케줄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크 기능을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에는 맥C라 그래서 맥 채널 엘리먼트, 컨트롤 엘리먼트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얘의 상태들과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헤더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맥 헤더를 DM에서 까보면서 이렇게 보면 상세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스킬이 업이 돼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스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데이터 속도 느리고 오르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요거를 개선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볼게요. 자, 그럼 요거를 하기 전에 아까 앞에서 내용을 좀 더 하면 RLC 단에서는 재전송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요거 얘네를 묶어서 액렉에 대한 리스판스를 한 번에 알려줘요. 1, 2, 3은 액이고 4, 5는 넥이야 뭐 이런 걸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요 재전송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 그 RLC 단에서는 이렇게 되고 맥 단에서는 하이브리드 ARQ 재전송을 하게 돼요. 하크 재전송을 하게 돼서 하크 재전송이 만약에 4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크 재전송을 4번 하는 동안 RLC 단에서는 재전송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재전송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재전송 스킴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은 기다린 이후에 다시 액렉에 대한 재전송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전송을 하고 이런 방식이 좋겠죠. 그래서 그 RLC의 리오더링 타이머와 그 다음에 T4 타이머를 결정을 할 때는 하크 프로세서와 하크 그 타이밍과 서로 연계해서 이거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LTE다라고 하면 하크가 8mm마다 전송이 되니까 8mm인데 예를 들어 뭐 4회를 전송을 한다. 그러면 48에 32msec. 그러니까 그 T-오더링 타이머는 뭐 32mm인데 뭐 32mm 이상으로 설정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그 계산을 해보면 어떤 타이머를 설정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런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RLC단에서 우리가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단말에서도 그렇고 그 맥스 리트랜스미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가 잡히는 게 있어요. 페일리어로 혹은 SCG 페일리어로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시스템에도 있고 단말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맥스 RLC 맥스 리트랜스미션 페일리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아리스타는 32회 전송이 있었거든요.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RLC를 ARQ 재전송을 32회를 했는데도 더 이상 얘가 데이터 복구가 안 됐다. 그랬을 때 요렇게 SCG 페일리어나 시스템에서 맥스 리트랜스미션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통계가 잡힌다던가 홀을 끊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아예 데이터 재전송이 아니라 호가 끊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한번 끊어지고 다시 재전송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횟수와 타이머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그리고 얘가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요런 발생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최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을 해서 보시면 분석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크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하이브리드 ARQ는 일단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CC라고 하거든요. 체이스 컴바이닝 하크 방식이 있고 IR 방식이라 그래서 인크리먼털 리던던시 버전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얘는 그냥 똑같은 위치로 똑같이 그냥 전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재전송만 둘, 셋, 넷 이렇게 재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V가 리던던시 버전이 증가를 하질 않아요. IR 방식은 얘를
이렇게 서큘러 버퍼라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페리티 비트를 줘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얘를 전송을 하게 돼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걔는 여기에 실은 위치, 그 다음에 이쪽에 실은 위치, 이쪽에 실은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던던시 버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른 위치로 해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엄청 안 좋아서 깨지는데 이쪽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송이 되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ARQ는 ARQ랑 다르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았어요. 그럼 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얘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또 데이터를 받으면 이만큼 땅 따먹기 좀 더 하고 이만큼 좀 더 땅 따먹기 하고 좀 더 땅 따먹기 해서 얘를 하나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받은 일부만 받았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게 하이브리드 ARQ. 그래서 하크라고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CC 방식과 IR 방식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IR 방식이 훨씬 더 그 속도를 높이는데 유리하겠죠. 왜냐면 얘는 그렇게 서로 다른 구간에서 재전송 똑같은데 계속 재전송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간에서 재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CC 단순화된 방법을 쓰다가 IR 방식으로 이렇게 좀 더 시스템이 진화가 되면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IR 방식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동그라미. 서큘러 버퍼라 그래서 버퍼에 어떤 들어온 데이터를 CRC를 붙인 다음에 여기에 페리티비티를 붙여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 원래 데이터고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똑같이 녹색과 파란색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송할 때는 RV라 그래서 우리가 리던던시 버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RV0에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전송을 할 때는 여기가 RV0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2번 쪽에 있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재전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재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더 첫 번째 게 깨질 확률이 있으니까 얘는 그 다음 3번에 있는 애를 먼저 그 다음 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RV1 위치부터 전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렇게 한 다음엔 다시 또 돌려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가지고 훨씬 더 데이터를 못 받은 데이터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IR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전송을 하고 우리가 하크 프로세서라 그래서 하크가 16개까지 아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크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하게 되는데 하크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여기서 넥을 준 거예요. 넥을 줬어요. 그랬더니 재전송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여기서는 받았더니 요번에 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넥을 받았네요. 넥을 또 받으니까 또 재전송을 하고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하크 프로세스 아이디 2번에 대해서는 얘가 전송을 했는데 얘는 액을 받아서 2번은 데이터를 올려준 거고 그랬더니 2번에 있던 하크 아이디는 새로운 4번이라는 데이터를 새로 할당을 하게 된 거죠. 할당을 하게 돼서 얘는 이렇게 해서 4번도 전송이 된 거고 5번도 전송을 했더니 5번도 바로 전송이 돼서 전송이 된 거래요. 액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엔 여기는 이제 그러면 뭐 6번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실 게 전송을 할 때 처음에 넥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전송할 때 여기는 RV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전송할 때는 RV가 2인 거고 그 다음 재전송할 때는 RV가 3, RV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NDI라고 하는데 NDI가 0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NDI가 또 NDI가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NDI가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액을 받은 거다. 여기는 뭐 RV4까지 가니까 액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NDI라는 건 New Data Indicator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이 됐다 그러면 토글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인 거고 여기서는 NDI가 뭐 예를 들어 NDI가 1이었어요. 근데 요 4번 위치에 갔을 때는 얘가 새로운 데이터가 와요. 그러면 여기는 RV는 0인 거고 NDI는 1인 거고 여기는 NDI가 0이 되고 RV는 또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까 얘는 토글이 돼서 0, 1, 0, 1 토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얘는 새로운 데이터가 왔으니까 재전송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0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크에서는 구성이 돼요. 그걸 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 5G에 재전송했을 때 보면 하크 아이디가 0번이에요. 0번인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NDI가 0이었어요. 그리고 그 TBS 사이즈는 3138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얘가 재전송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크 아이디 0번에서는 RV가 2가 됐죠. 그리고 NDI는 0이죠. 똑같죠. 그리고 3138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이 됐죠. 그 다음에 NDI는 0으로 똑같죠. 여기 또 1이 됐죠. 0이 됐죠. 똑같이 전송했죠. 이렇게 해서 재전송해서 실패. 얘는 실패 난 거예요. 실패 난 거고 다른 애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1번. 1번 같은 경우는 RV가 0이었고 NDI가 0이었어요. 그리고 3538이라는 패킷 사이즈였어요. 그럼 여기 1번에서는 보니까 RV가 0이었고 NDI가 1로 바뀌었네요. 그쵸? 뉴 데이터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패킷 사이즈도 다르죠. 요거죠. 요거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전송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재전송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번째 재전송까지 됐느냐, 어디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DM에서 그냥 데이터에서는 당연히 안 보여주고요. 이거는 각 TTI마다 슬롯마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 메시지를 좀 까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K1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K1 4니까 그 4란 얘기는 DL을 전송한 이후에 UL에서 액렉을 전송하는 위치거든요. K1이. 그러니까 4. 여기에 데이터를 보낸 거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전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7이죠. 그러면 여기서 전송이 된 거고 뭐 여기서 이렇게 전송이 된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는 그 얘가 보니까 한 10몇 슬롯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 7mm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재전송하는 게 시간이 이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프로토콜은 간단하게 봤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은 이제 간단하게 봤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1시간이 걸렸네요. 네. 짧게 하려고 한 건데. 네. 사실 그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RLC의 그 파라미터, 뭐 PDCP 파라미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그런 것까지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런 설명은 안 드린 거고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MCS도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MCS가 이미 MCS가 났기 때문에 3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28. 우리가 MCS가 0부터 27까지 사용을 하고 28부터 30까지는 재전송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전송할 때 28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크 재전송할 때 MCS 변경하는 게 좀 더 어댑티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MCS를 변경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MCS, 예를 들어 MCS 27로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 27에 얘가 RB가 얘가 만약에 100RB로 전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넥을 받아서 재전송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MCS를 전송을 할 때 디코딩 레이트를 올려주기 위해서 MCS를 예를 들어 한 15 정도로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RB를 100RB를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쓰는 TBS 사이즈가 패킷 사이즈가 예를 들어 이게 뭐 1메가짜리였는데 여기서는 이 100RB 안에 1메가가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뭐 200RB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200RB 이상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재전송하는 위치나 이런 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MCS를 이렇게 낮게 하려면 그러면 결국엔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또 동일한 RB에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케줄링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쉬운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그거는 있죠. 만약에 코드워드를 두 개를 쓴다 그러면 그 코드워드를 두 개를 써서 만약에 마이모를 쓴다 그래서 여기는 액을 받았고 여기는 넥을 받았으면 얘는 뉴 데이터를 전송하고 얘는 재전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속도를 조금 올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NR에서는 코드워드도 한 개만 쓰죠. 0번 한 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요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러면 얘 사이즈를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진 않습니다.